제2장 55. 요한 모리츠가 헝가리에 도착한 지 벌써 2시간이 되었다. 그는 세 사람의 유대인과 함께 역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대합실로 들어가는 게 두려웠기 때문이다. 얼마 후에 기차가 도착했다. 의사 아브라모비치와 스트롤과 후르틱은 2등 객차에 올라탔다. 모리츠는 플랫폼에 남아서 차창 너머로 트렁크를 집어넣어 주었다. 기차가 떠나기 직전에 그는 열차 발판에 뛰어 올랐다. 후르틱이 그의 팔을 붙잡아 안으로 끌어들이고 창문을 닫았다. 모리츠는 얼굴이 새파래졌다. 혼자 플랫폼에 남아있을 뻔했다고 생각하니 몸서리가 쳐졌다. 헝가리에서 의사 아브라모비치와 다른 사람들과 헤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는 제때에 뛰어오른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의사 아브라모비치와 후르틱은 곧 좌석을 찾았다. 스트롤과 요한 모리츠는 객차 안을 모조리 돌아보았으나 빈자리는 하나도 없었다. 불은 꺼지고 승객들은 자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할 수 없이 복도에 트렁크를 놓고 앉았다. 얼마 후에 한 여자가 내렸고 스트롤이 객실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모리츠 혼자 복도에 남았다. 자지 말게, 트렁크를 도둑맞을지도 모르니까. 의사가 아브라모비치가 객실 문을 열고 말했다. 자지 않겠습니다. 모리츠는 이렇게 대답했지만 의사가 문을 닫자마자 잠들어 버렸다. 그는 눈을 감자마자 완전히 골아떨어져서 부다페스트에 닿을 때까지 내리잤다. 기차에서 내렸을 때는 벌써 날이 밝아 있었다. 모리츠는 목이 말랐지만 후르틱은 그가 역 구내 식당에 가서 레모네이드 한 잔 마시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 순경이 식당에서 그를 찾아내어 루마니아에서 탈출해 온 것을 알면 네 사람 모두 붙잡힐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내 누이가 자네에게 물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좀 참게, 의사 아브라모비치가 말했다. 그들은 걷기 시작해서 역 앞 자동차와 마차가 늘어서 있는 곳까지 가서 걸음을 멈추었다. 걸어서 가는 편이 더 현명할 거야. 마부가 우리를 밀고 할지도 모르니까. 부다페스트까지 와서 붙잡힌다는 건 한심하게 짝이 없는 일이야. 후르틱이 말했다. 그래서 그들은 걸었다. 모리츠는 어깨에 트렁크를 메고 양손에도 하나씩 들고 갔다. 트렁크는 아주 무거웠다. 그러나 어젯밤 국경을 넘을 때보다는 덜 힘들었다. 아스팔트 길이라 덜 무거운 것 같군. 이렇게 생각하며 발에 힘을 주어 아스팔트를 밟았다. 시간이 일러서인지 전차는 아직 다니지 않았다. 모리츠는 가로등이 저절로 꺼지는 것을 보고 후르닥에게 누가 끄느냐고 물어보았다. 이 바보야, 루마니아 말을 하다니 누가 들으면 우리는 모두 감옥행이라 말이야. 후르딕이 화를 내며 야단을 쳤다. 루마니아 말을 하면 법에 걸리나요? 법에 걸리지는 않지만 여기서는 루마니아 사람은 모두 수용소에 쳐넣고 있어. 헝가리인은 루마니아의 적국이니까 알아들었어? 후르틱이 말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하죠? 유대말을 해야지. 헝가리에서는 루마니아에서처럼 유대인을 구속하지 않으니까. 아무튼 아직까지는 유대인을 억압하는 법률은 없지. 아브라모비치가 대답했다. 요한 모리츠는 루마니아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려고 조심했다. 그러나 그는 유대말도 하지 않았다. 몹시 지쳐 있었던 것이다. 페트비 거리에 있는 의사의 누이 집에 도착했을 때 모리츠는 트렁크의 무게로 다리가 휘청거릴 만큼 지쳐 있었다. 그는 문 앞에 트렁크를 내려놓았다. 한여가 나와 그가 짐 나르는 것을 도와주었다. 모리츠는 그녀와 같이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푸른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모리츠는 그것을 어디선가 본 일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한참 만에 그는 스잔나가 옛날에 그런 옷을 입고 있었던 것이 생각났다. 56. 의사 아브라모비치의 누이는 비대한 여자였다. 커다란 붉은 꽃무늬가 그려진 가운을 입고 있었으며 말이 빠르고 수다스러웠다. 그녀는 의사 아브라모비치와 후르틱과 스트롤과 자기 남편인 이사크 나기가 있는 방으로 요한 모리츠를 불러 모두에게 위스키를 대접했다. 의자가 모자랐으므로 모리츠는 서 있었다. 의사의 누이는 차 끓이는 그릇을 들고 들어와 식탁 가운데 놓으며 모리츠에게 말했다. 당신 자리가 없군요. 부엌에 가서 차를 마셔요. 그렇게 하는 게 좋겠군. 우리끼리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나기가 헝가리어로 말했다. 모리츠는 그 사람들이 자기와 같이 식사하기를 끓인다는 걸 알아차렸다. 그러나 그는 별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녀 율리스카는 그가 부엌으로 들어가자 매우 기뻐하며 설탕과 레몬을 듬뿍 넣은 차를 3잔이나 주었다. 모리츠는 재빨리 먹어 치웠다. 몹시 배가 고팠었던 것이다. 다 먹고 난 뒤에 그는 세수를 하고 싶었으나 율리스카가 그 전에 나와 함께 시장에 가요.
돌아와서 씻으면 되잖아요 라고 말했다. 요한 모리츠는 바구니를 들고 요올리스카와 같이 장을 보러 갔다. 그 다음부터 그는 매일 아침 그녀를 따라 시장에 갔다. 시장에서 돌아오면 나무를 패서 부엌으로 날라다 주었다. 점심을 먹은 뒤 그는 요올리스카와 같이 설거지를 했다. 그녀는 성격이 명랑하고 언제나 농담을 했다. 요한 모리츠는 이 집에 있는 것이 마냥 즐거웠다. 57. 부엌 일과 요올리스카의 농담에 빠져 모리츠는 아브라모비치와 그 밖의 사람들을 종일 만나지 못했다는 것조차 잊고 있었다. 점심때쯤 의사의 누이에게 그들의 안부를 물었더니 자고 있다고 말해주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기 일에 골몰하여 그들 생각은 더 이상 하지 않았다. 저녁이 되어 자리에 들 무렵에야 그는 종일토록 그들과 한마디도 나누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집에서 식사를 하긴 했지만 말이다. 그들이 점심을 먹고 난 접시를 모리츠가 닦았기 때문에 그건 확실했다. 커피잔을 5개 닦았던 것으로 보아 그때까지 그들은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저녁 때는 그릇을 몇 개 씻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요올리스카가 접시를 포개 가지고 왔는데 모리츠는 그것을 닦기 전에 수차를 헤아려 보지 않았다. 그는 마음이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녁 식사의 접시가 적었던 것 같았기 때문이다. 혹시 후르틱이 자기 친척 집으로 갔는지도 모르지 하고 생각했다. 그러자 후르틱이 자기를 만나보지도 않고 가버린 것이 섭섭했다. 그러나 어쩌면 그가 이 집에서 저녁을 먹었는데도 자신이 접시가 적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이튿날 아침 모리츠는 자기 추측이 들어맞았다는 걸 알았다. 후르틱은 어젯밤에 떠났기 때문에 이사크 나기 집에서 저녁을 먹지 않았다. 그러나 의사 아브라모비치와 스트롤은 아직 있었다. 10시쯤 요올리스카가 그 두 사람의 구두를 가지고 오자 그는 정성을 들여 닦았다. 그런 다음 구두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요올리스카가 문간에서 막았다. 그녀는 대신 구두를 받아들고 들어갔다가 나오더니 모리츠에게 이렇게 말했다. 안주인이 당신을 들여놓지 말라고 했어요. 본래 그런 사람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들어와 물건을 훔치지 않을까 겁이 난대요. 58. 오후에 의사가 모리츠를 식당으로 불렀다. 이 트렁크를 들고 나와 같이 가세. 그는 명령조로 말했다. 모리츠는 기뻤다. 이렇게 불러주는 것만 보아도 의사가 자기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왜 맨발로 가나? 함께 한 길로 내려오자 의사가 화를 내며 물었다. 모리츠는 부끄러웠다. 그러나 그는 구두가 없었다. 주위를 살펴보아도 맨발로 걸어다니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잠자코 걸어갔다.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모두들 단화 아니면 장화를 신고 있었다. 모리츠는 너무나 부끄러웠다. 돌아가고 싶도록 부끄러웠다. 그는 의사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라도 하고 싶었지만 의사는 그와 모르는 사이라는 듯 주머니에 두 손을 찌르고는 저만큼 앞서 걸어가고 있었다. 59. 그들은 조그마한 정원에 꽃이 만발아 넣던 낡은 집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의사는 트렁크를 받아들고 혼자 들어갔다. 모리츠는 홀로 남아있었다. 벽에 걸린 간판을 보니 영사관이라고 쓰여 있었다. 모리츠는 다시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기 시작했다. 의사 아브라모비치는 그를 그리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않았다. 그는 트렁크를 들지 않은 빈손으로 싱글싱글 웃으며 계단을 내려왔다. 그러나 벽에 기대어 자기를 기다리는 모리츠를 보자마자 웃음이 입술가에서 굳어버렸다. 그는 이마살을 찌푸리며 걸음을 멈추고는 두 손을 호주머니에 찌른 채 무엇인가를 한참 생각했다. 돌아오는 동안 의사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요한 모리츠는 의사가 맨발의 사나이와 동행이라는 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멀찌감치 떨어져서 걸어갔다. 모리츠는 의사 아브라모비치에게 창피를 주고 싶은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었다. 의사는 이사크 나기 집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모리츠가 가까이 오기를 기다려서 이렇게 말했다. 양켈, 자네 경우는 매우 복잡하더군. 부다페스트 유대인 단체는 우리들에겐 미국으로 가는 서류를 만들어 주겠지만 자네 문제는 도와줄 수 없다는 거야. 그들에게 자네도 우리와 같이 왔으나 도와달라고 부탁은 해보았지만 듣지 않는단 말이야. 기독교도의 뒷일까지 봐줄 수는 없다는 게 그들의 대답이야. 유대인위원회는 유대인을 원조하기 위해 조직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위원회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런데 자네는 유대인이 아니거든. 그렇지 않나? 그렇습니다, 의사선생님. 그들의 말도 일리는 있단 말이야. 하지만 나로서는 그렇게 된 것이 섭섭하네. 자네를 미국으로 데리고 갈 생각이었는데. 그러나 난 자네를 내버려 둘 사람은 아니야. 의사 사무엘 이브라모비치는 지갑을 열고 지폐를 꺼내 세기 시작했다. 요한 모리츠는 흥거리 지폐를 보고 그 크기가 작은데 놀랐다.
여기 20펭구가 있으니 받아주게. 자네가 오늘 수고한 값이야. 이건 적지 않은 돈이야. 이곳 헝가리에서 20펭구를 벌려면 일주일은 일해야 돼. 그러면 자네는 겨우 몇 시간 트렁크를 운반해주고 그만한 돈을 번 거야. 요한 모리츠는 트렁크를 운반했다고 해서 돈을 요구할 생각은 없었다. 돈을 위해 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사는 손을 내민 채 서 있었다. 모리츠는 할 수 없이 돈을 받아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네를 수용소에서 나오게 해서 이곳까지 데리고 왔다는 거야. 의사 아브라모비치가 말을 계속했다. 만일 우리들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자네는 아직도 거기서 썩고 있을 게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자네에게 그 대가로 무엇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아니야. 나는 남을 도와주고 그 보답을 요구하는 그런 인간은 아니라네. 60. 요한 모리츠가 헝가리에 온 지도 일주일이 되었다. 오늘도 그는 처음 왔던 날과 똑같은 일을 했다. 율리스카를 따라서 시장에 가고 장작을 패고 쓰레기를 버리고 설거지를 했다. 저녁에는 부엌을 청소하고 바닥과 계단을 닦았다. 어느 일요일 아침 복도에서 요한 모리츠와 마주친 이사크 나기는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도 일자리를 못 구했나? 여기 온 지도 벌써 일주일이나 되었는데 내가 평생 자네에게 적선을 하리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그러고 나서 이사크 나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가버렸다. 요한 모리츠는 일자리를 구해보지 않은 걸 뉘우쳤다. 그런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자기가 그 집 하인으로 채용된 줄로 알고 있었다. 어쩌면 이렇게 바보처럼 여태 일자리를 구해보지 않았을까? 그 사람 말이 옳아. 저들이 평생 날 먹여 살릴 수는 없으니까 하고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날 저녁 요한 모리츠가 율리스카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그녀는 곧 일자리를 구해보겠다고 약속해 주었다. 초콜릿 공장에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다. 만일 취직하게 되면 내게 초콜릿을 갖다 주겠죠? 갖다 줄 딴 여자가 있으면 몰라도 율리스카가 말했다. 다른 여자에게 주다니. 모리츠는 율리스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섭섭했다. 초콜릿이 생기면 나는 맛도 안 보고 다 갖다 드리죠. 그날 밤 요한 모리츠는 초콜릿 공장에서 일하는 꿈을 꾸었다. 다음 날 아침 의사 이브라모비치는 자기 누이와 매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집을 나갔다. 모리츠는 트렁크를 역까지 들고 가서 침대 열차칸에 실어주었다. 멀리 가시는 겁니까? 그가 물었다. 스위스에 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거기서 몇 주일 휴양할 생각이야. 의사가 대답했다. 기차가 떠나려는 순간 의사 아브라모비치는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요한 모리츠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플랫폼에 있던 모든 신사들이 의사 아브라모비치가 신발도 신지 않은 사나이와 악수하는 것을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기차가 움직이자 아브라모비치는 창문을 열고 이렇게 외쳤다. 잘 있게 양켈, 자네를 잊지 않겠네. 무슨 짓을 해서라도 자네를 도와줄 거야. 안녕히 가십시오. 모리츠가 말했다. 기차가 떨어져 보이지 않게 되자 요한 모리츠는 왈칵 울음이 나왔다. 버림을 받아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후르딕과 스트롤은 그에게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떠나버렸다. 그런데 이제 의사마저 떠나버렸다. 모리츠는 한참 동안 플랫폼에 서 있었다. 그러다가 초콜릿 공장 생각이 나자 슬픔이 좀 누그러져서 걷기 시작했다. 페트비 거리를 걸어가며 그는 생각했다. 일자리만 얻게 되면 율리스카에게 유리알로 된 목걸이를 사주어야지. 참 착하네. 61. 요한 모리츠와 율리스카는 어느 때보다 일찍 시장으로 갔다. 고기와 채소와 그 밖에 필요한 것들을 서둘러서 사고 나지막한 집들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다. 모리츠는 오른손에 시장 바구니를 들고 왼손으로 율리스카의 팔을 잡은 채 재빨리 걸어갔다. 초콜릿 공장은 저편 시내 언저리에 있어요. 빨리 걸어야 해요. 율리스카가 말했다. 두 사람은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너무 시간이 걸리면 율리스카가 점심 준비할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 공장에서 일하는 고향 총각에게 모리츠의 얘기를 해두었던 것이다. 그는 언제든 아침에 모리츠를 데리고 와서 공장장과 상의해보라고 하고는 이렇게 말했다. 오기만 하면 즉시 채용될 거야. 일손이 모자라니까. 정말 즉시 채용해 줄까? 모리츠는 길거리에 모여있는 혼잡한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나가며 말했다. 만일 즉시 나를 써준다면 다음 월요일엔 첫 봉급을 타게 될 거요. 그러면 아마 당신은 초콜릿을 받게 될걸? 그는 율리스카의 팔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었다. 그리고 방도 하나 빌려야지. 평생토록 당신의 주인 신세를 질 수는 없거든. 공장 근처에다 방을 하나 찾아봐야지. 그럼 놀러 가도 될까요?
율리스카가 물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을 듣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곳에 쏠려 있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떼밀고 있었다. 율리스카도 걸음을 멈추고 무슨 일이 일어났나 알아보려고 하다가 빨리 서둘러야 한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다른 길로 갑시다. 그렇지 않으면 점심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지체한 시간을 메우기 위해 한층 더 빨리 걸었다. 그런데 저쪽 길가에 헌병들이 비상선을 치고 있었다. 율리스카는 곁눈질로 헌병을 슬금슬금 쳐다보면서 재빠르게 빠져나갔다. 헌병과 군인은 세상에서 가장 변변찮은 인간들이야. 절대로 헌병에게는 시집가지 않을 거야. 그녀가 말했다. 율리스카는 모리츠가 자기 말을 듣고 있는지 알고 싶어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모리츠는 자기 뒤에 없었다. 율리스카는 군중 속을 천천히 살펴보다가 헌병 곁에 서 있는 그를 발견했다. 그가 손짓을 했다. 율리스카는 그가 있는 쪽으로 걸어갔다. 그제서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었다. 불신검문에 걸린 것이다. 헌병이 길을 막아놓고 동행인의 신분증명서를 조사하고 난 후에 보내주었다. 여자들은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율리스카는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율리스카는 모리츠가 아무 증명서도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걱정이 되었다. 그녀는 다시 헌병이 쳐놓은 비상선을 넘어갔다. 헌병 하나가 그녀의 팔을 잡아서나 뿌리치고 모리츠가 있는 데로 가까이 다가갔다. 모리츠는 총을 맨 한 헌병에 의해 트럭이 있는 데로 끌려가는 무리 속에 끼어 있었다. 모리츠는 바구니를 머리 위로 들어올려서 율리스카가 그것을 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그녀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헌병이 더 이상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이다. 그녀는 물건이든 바구니를 찾아야 된다고 설명했지만 헌병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또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했다. 화를 내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요한 모리츠는 트럭에 태워졌다. 그는 바구니를 트럭 밖으로 내밀어 보이며 율리스카가 와서 찾아가기를 바랐다. 이윽고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채소 바구니를 무릎 사이에 놓고 생각에 잠겼다. 율리스카가 시장 바구니를 들고 들어가지 않으면 나기 부인에게 매를 맞을 텐데. 트럭에서 뛰어내려 바구니를 전해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다. 차끔하고 총을 맨 헌병들이 양쪽에서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을 보자 요한 모리츠는 시장 바구니 생각은 없어지고 자기가 붙잡혔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었다. 그러고 참. 62. 그날로부터 벌써 4주일이 지났다. 영창 밖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리츠는 알 수가 없었다. 그때부터 그는 햇빛 구경도 못했다. 감방의 창문은 앞마당을 향해 있었고 잿빛의 높은 담이 지평선과 하늘을 모두 가리고 있었다. 4주일 동안 그는 신선한 공기 한 모금 마셔보지 못했다. 다른 죄수들은 하루에 1시간씩 마당으로 나갔다. 그들이 감방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모리츠는 그들이 바깥 공기를 쐬러 나갔다는 것을 발걸음 소리로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복도가 조용했다. 해가 아직 떠오르지 않았다. 모리츠는 눈꺼풀이 무거워 간신히 눈을 떴다. 손으로 눈꺼풀을 만져보니 퉁퉁 붓고 피가 엉겨 있었다. 언제 감방에 데려다 놓았을까? 기억이 없었다. 그들이 나를 안아서 데려왔겠지. 때때로 그는 감방으로 돌아오면서 어디를 걷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었다. 몇 시간 동안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때도 있었다. 늘 그를 안아서 데려왔지만 지금까지는 언제 고문이 끝났는지 또 언제 간수가 부축해서 감방으로 데리고 와 침대 위에 넣었는지를 기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조금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너무 지나치게 맞은 모양이야. 그는 마치 어느 낯선 사람에게 얘기하듯 자신에게 말했다. 손으로 얼굴을 만져보았다. 술이 많은 수염은 뻣뻣했으며 콧수염과 머리털과 눈썹에는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바싹 마른 흙처럼 거친 피가 손가락 밑에서 바삭바삭 소리를 냈다. 요한 모리츠는 혀로 입술을 죽였다. 부풀어 터지려는 종기처럼 아팠다. 지금까지 그는 이가 4개가 부러졌다. 그는 어느 날 턱을 주먹으로 얻어맞은 뒤 피와 함께 복숭아 씨를 뱉어내듯 이빨을 뱉어냈다. 그날도 오늘만큼 턱이 아팠었다. 이 이상 이가 빠지면 나는 빵도 먹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그는 이빨이 또 빠졌는지 혀끝으로 더듬어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조금만 움직여도 몸이 아팠다. 다시 눈을 감았다. 시간이 흘렀다. 복도에서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그는 보통 때처럼 귀를 기울여 그것이 누구 발소리이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다.
몸 전체가 상처를 입어 사고력도 마비된 것 같았다. 간수가 와서 고문실로 데리고 가려고 침대에서 끌어내렸을 때 모리스는 울부짖고 싶었다. 발바닥이 방금 구워놓은 빵처럼 부풀어 있었다. 언제 발바닥을 맞았는지 통 기억이 없었다. 모리스는 간수에게 떠밀려 감방 문턱을 넘어섰다. 방금 간수가 떠민 등이 눈물이 날 정도로 아팠다. 그 아픔이 사라지자 이번에는 발이 아프기 시작했다. 한 걸음씩 옮겨 놓을 때마다 누가 살점을 떼어내는 것 같았다. 지조를 맡은 바르기의 사무실까지는 100걸음쯤 남아있었다. 아직도 100발짝을 옮겨 뛰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기운이 쑥 빠져서 땅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헌병이 기드랑이 밑으로 팔을 집어넣어 이렇게 채웠다. 요한 모리츠는 어린애같이 가벼웠다. 뼈와 가죽, 이것밖에는 중량이 나갈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살과 지방은 말라버려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참. 63. 처음 체포되었을 때 요한 모리츠는 사실대로 말했다. 어떻게 해서 그가 헝가리에 오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얘기했지만 헌병은 믿으려 하지 않았다. 자백을 하라면서 그를 때렸다. 고문을 당하고 나면 모리츠는 똑같은 말을 되풀이 했다. 그러면 또다시 때리기 시작했다. 지금 그는 헝가리 비밀경찰의 감옥에 있었다. 매일 신문을 받고 매일 얻어맞았다. 무슨 목적으로 헝가리에 보내왔느냐 말이야. 치조관이 물었다. 누가 보낸 것이 아닙니다. 모리츠는 대답했다. 준이가 군용 트럭으로 국경까지 데려다 주었다고 말했잖아. 그건 사실입니다. 준이의 이름은 아포스톨 콘스탄틴입니다. 그는 수용소 소장으로 와서 아브라모비치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보초에게 붙잡히지 않도록 우리를 데려다 준 겁니다. 그놈은 루마니아 첩보기관의 타니세 이온 사령관이야. 우리는 그가 첩보 업무를 맡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매달 스파이를 우리 쪽으로 보내고 있단 말이야. 너를 보낸 것도 그자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그가 무슨 목적으로 너를 여기에 보냈는가 하는 것뿐이야. 네 임무가 뭐야? 저는 전부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모리츠는 눈을 내리깔고 말했다. 그는 몇 분 후면 지하실로 고문을 받으러 끌려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면 벌써 오한으로 온몸이 아파왔다. 연극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아직도 모르겠어? 이 이상 고집을 부리는 건 어리석은 짓이야. 너는 루마니아 사람으로 18개월 동안이나 유태인 수용소에 갇혀 있었다고 했지? 네, 그렇습니다. 루마니아인인 네가 거기 있었을 리가 없어. 저는 루마니아 사람입니다. 헝가리에서 너는 유대인 행사를 할 작정이었지? 그래서 우리들을 납득시키려고 루마니아의 유대인 수용소에 있었다고 헛수작을 하는 거겠지. 그리고 또 유대인 3명과 같이 국경을 넘었다고 했지? 그것은 사실입니다. 거짓말 마. 넌 단신으로 들어왔어. 아마 너는 우리가 너의 말만 믿고 조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지. 이 서류 속에는 니기 부부가 쓴 진술서가 들어있다고. 그런데 그 부부는 너를 본 적도 없다는 거야. 또 로자 부인에게는 의사인 오빠도 없어. 그분들이 저를 모른다고 했습니까? 요한 모리츠가 물었다. 그 부인이 그런 말씀을 할 리가 없을 텐데요. 저는 그 집에서 일했습니다. 열리스카와 함께 시장도 가고 접시도 씻었는데요. 요한 모리츠는 울기 시작했다. 지조가는 소리를 질렀다. 그것도 거짓말이야. 로자 나기 부인 집에는 열리스카라는 하녀가 없어. 거짓말을 하려면 하녀 이름이라도 똑똑히 알아둬야 되잖아. 지조가는 소리내 웃었다. 나기 부인의 하녀도 신문을 했어. 8년 전부터 그 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율리스카는 네가 지어낸 이름이더군. 우리를 속일 셈이었지. 그렇지? 타나세 사령관이 너에게 율리스카 얘기를 외우게 하여 그렇게 반복하라고 시킨 거지? 요한 모리츠는 눈을 감았다. 그는 간수가 불려와서 지하실로 끌고 가기를 기다렸다. 이제는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나아기 부인이 그를 모른다고 말했다는 걸 생각하니 마음이 몹시 아팠다.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다. 요한 모리츠는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그런데 그것은 항상 자기를 지하실로 끌고 가던 간수의 발소리가 아니었다. 그는 눈을 떠보았다. 이사크 나기가 앞에 서 있었다. 밤색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는 모리츠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당신은 이 사람을 아십니까? 지조관이 물었다.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이사크 나기는 모리츠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대답했다. 루마니아에서 탈출한 유대인 3명이 당신 집에 머무른 일이 있습니까? 지조관이 물었다. 수년 전부터 내 처와 나 그리고 하녀 이외에 내 집에서 묵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조관이 말했다. 이사크 나기가 치조실에서 나가자 뒤이어 그의 아내가 들어왔다.
그녀 역시 모리츠를 모를 뿐 아니라 지금까지 본 적도 없다고 했다. 당신 오빠 되는 분이 루마리아에서 의사로 있습니까? 저는 외동딸입니다. 로자 나기가 대답했다. 지조관은 요한 모리츠에게 험악한 시선을 던지고는 로자 나기에게 물었다. 당신 집에 율리스카라는 이름의 한의를 둔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다페스트에 온 지 8년 동안 줄곧 조세피나라는 하녀만 데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고 그녀가 대답했다. 나기 부인은 웃으면서 치료실을 나갔다. 그 뒤로 조세핀이라고 자칭하는 한 노파가 들어와서 8년간 줄곧 나기 집에서 일해왔다고 진술했다. 이것이 끝나자 방 안에는 다시 치조관과 요한 모리츠만 남게 되었다. 이쯤 되면 이제 네가 거짓말한 것이 탄로가 났지? 사실을 털어놓으란 말이야. 무슨 목적으로 헝그리로 파견된 거지? 요한 모리츠는 눈물만 흘렸다. 64. 요한 모리츠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바르가 치조관의 방에서 곧장 고문실로 끌려갔다. 그러나 오늘처럼 두려웠던 적은 없었다. 지하실 방으로 들어가자 불빛이 얼굴을 강타했다. 이 방에는 언제나 백묵처럼 하얀 광선이 가득 차 있었다. 전등은 크고 촉수가 강했다. 요한 모리츠는 눈을 감았다. 그러나 강한 불빛에 관자놀이가 화끈 달아올랐다. 옷을 벗어. 간수가 웃으며 명령했다. 그는 언제나 여기서 트럼프를 치는 두 사나이 중 한 사람으로 비대하고 코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모리츠는 셔츠의 깃을 풀어 헤쳤다. 빨리 벗지 않으면 두 간수 중 하나가 밧줄로 얼굴을 갈길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손가락이 퉁퉁 부어 있어서 셔츠의 조그만 단추를 빨리 풀 수가 없었다. 모리츠는 그 두 사람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몹시 두려웠다. 이렇게 회초리를 무수해보기는 처음이었다. 그는 계속 트럼프를 치고 있는 두 간수 쪽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놀이에 열중해서 모리츠의 행동이 느린 것을 모르고 있었다. 모리츠는 간신히 셔츠를 벗었다. 바지는 벗지 않아도 되었다. 그는 그대로 서 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선반이 있었다. 그 위에는 군대에서 총을 청소할 때 사용하는 꽂을 대 같은 가는 긴 쇠막대기가 차례로 놓여 있었다. 선반의 제일 왼쪽 끝은 엄지손가락만한 굵기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가늘어졌다. 20등급인데 한 등급에 각각 2개씩 있었다. 모리츠는 오늘 처음으로 그 수를 세어보았다. 선반 오른쪽 끝에 가장 가는 것은 지푸라기만큼 가늘었다. 모리츠는 그 쇠 회초리 한 개 한 개가 주는 아픔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자, 작업 시작. 둘 중의 한 간수가 일어서며 말했다. 탁자 위에는 카드가 흩어져 있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지어다. 모리츠는 그 사나이가 이렇게 말하며 기지개를 켜는 걸 보았다. 그는 두둑한 가슴방에 찰싹 달라붙는 푸른 셔츠를 입고 있었다. 졸음이 오는 듯한 표정이었다. 두 번째 간수는 담뱃불을 끄고 모리츠를 슬쩍 쳐다보았다. 어때? 오늘은 무슨 사명을 띠고 네가 여기 왔는지를 볼 테냐? 간수의 음성은 마치 담뱃불이라도 빌려달라는 듯한 조용한 의도였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는 첫 번째 사나이와 마찬가지로 하품을 하고 기지개를 켰다. 아무도 보낸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모리츠는 대답했다. 두 간수는 재빨리 머리를 돌렸다. 그들은 마치 벌겋게 달군 쇠붙이라도 만진 것처럼 몸을 부르러뜨렸다. 눈은 열기를 뿜으며 번쩍번쩍 빛났다. 요한 모리츠는 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한 간수가 옆으로 다가와 턱을 갈겼다.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쳤다. 모리츠는 턱의 감각을 잃었다. 두 번째 사나이는 그를 끌고 가서 선반 옆에 있는 긴 의자 위에 엎어놓았다. 그리고는 그의 등 위에 말 타듯이 올라앉았다. 매일 간수가 이렇게 올라탈 때면 모리츠는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았다. 그런데 오늘은 정말 죽구만 싶었다. 가슴의 움푹 들어간 부분이 의자에 납작하게 짓눌리고 간수의 중량으로 해서 마치 연자방아에 깔린 것처럼 납작하게 된 폐는 더 이상 공기를 들이마실 수 없게 되었다. 말하겠어? 얼굴을 갈긴 간수가 물었다. 모리츠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발바닥에 첫 일격이 날아왔다. 그가 꿈틀하고 다리를 구부리려 하자 등 위에 올라탄 간수가 다리를 꽉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두 번째 매질이 가해졌다. 굵은 회초리임에 틀림없었다. 매질이 비오도 계속되자 두뇌에서는 더 이상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대신 가슴이 아파오더니 그 다음은 어깨, 그러고는 아무 감각도 없어졌다. 그의 육체는 빳빳해졌다. 그러나 무감각의 상태는 오래 계속되지는 않았다. 이젠 발바닥이 난도질 당하는 것 같았고 불로 지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다. 그것은 틀림없이 가는 회초리였다. 맞을 때마다 아픔이 무릎을 통해 허리로 퍼져갔다.
방광과 배의 감각이 없어졌다. 빗발치듯 매질이 계속되었다. 요한 모리츠는 구역질이 났다. 노란 빛이 눈앞에서 가물거리더니 아까 개걸스럽게 먹은 음식물이 입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바지가 젖어 살에 찰싹 달라붙었다. 그가 삼킨 물과 빵이 윗속에 남아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요한 모리츠는 눈앞에서 가물거리는 노란빛이 자기를 삼켜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씁쓸하고 푸르스름한 액체가 입안에 가득 찼다. 그 액체는 코, 입 그리고 몸뚱이의 모든 구멍에서 쏟아져 나왔다. 그것은 두꺼비 입에서 나오는 점액처럼 푸른색 나는 거품이 섞인 액체였다. 요한 모리츠는 몸 전체에서 생명이 빠져 달아나는 것을 느꼈다. 오직 정신만이 아직도 살아있었다. 회초리는 점점 가는 것으로 바뀌었으나 모리츠는 더 이상 아무 감각도 느끼지 못했다. 피마저도 그 매질을 견디지 못해서 고문을 당해 찢어진 피부 밖으로 빠져 달아나려 했다. 모든 구멍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피는 코와 귀를 통해서 요한 모리츠의 몸 밖으로 흘러나왔고 오줌에도 섞여 나왔다. 피도 이젠 고통으로 갈기갈기 찢어진 육체에 더 머물러 있으려 하지 않았다. 그도 탈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떤 수단을 쓰서라도 어디로든 달아나지 않을 수 없었다. 65. 눈을 뜨자 요한 모리츠는 어젯밤 이사크와 로지 나기와 만났던 일이 생각났다. 만일 그들이 사실대로 말했다면 지조가는 나를 풀어주었을 것이다. 그러면 그 끔찍한 고문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어제처럼 지독하게 맞아본 적은 없었다. 몸 전체가 상처 투성이었다. 아사크 나기는 나를 모른다고 했다. 더구나 그 마누라까지. 그는 아침마다 아사크 나기의 구두를 닦고 로자 나기의 명령으로 장작을 패고 부엌 바닥을 닦던 자기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율리스카라는 하녀는 본 적도 없고 집에 데리고 있은 적도 없다고 주장하지 않던가. 요한 모리츠는 기진맥진했다. 몸과 마음이 약할 대로 약해져서 어제와 그제는 언제 어떻게 감방으로 끌려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너무나 많은 매를 맞아 그렇게 되었으리라. 하지만 그는 확실히 이사크 나기 집에서 지냈고 틀림없이 그 집 하녀의 이름은 율리스카였다. 그런데 이사크 나기는 아니오라고 말했다. 그의 마누라도 아니오라고 했다. 모리츠는 자기 귀로 직접 아니오 하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던 것이다. 요한 모리츠는 두 눈을 감았다. 66. 잠시 후에 또 누가 그를 부르러 왔다. 모리츠는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생전 처음으로 그는 자살할 결심을 했다. 이젠 더 이상 그 고통을 견뎌낼 수가 없었다. 간수는 문을 열어젖히고 문간에 서 있었다. 모리츠는 실눈을 뜨고 웃고 있는 그의 얼굴을 보았다. 자, 일어나, 간수가 말했다. 모리츠의 눈에는 치조간 바르가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고문실과 갖가지 굵기와 새 해초리들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등을 타고 앉은 간수의 무거운 중량을 느꼈다. 오늘만은 제발 놓아주십시오. 내일 그리고 모레 죽는 날까지 날마다 가겠습니다. 매일이요. 취조도 고문도 받겠습니다만 오늘만은 제발. 모리츠의 입술은 애운하듯이 중얼거렸다. 오늘은 너를 석방시켜준다. 간수가 말했다. 요한 모리츠는 믿어지지가 않았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날 그는 석방되었다. 그렇다고 자유의 몸이 된 것은 아니었다. 그는 루마니아인이었기 때문에 강제노동 수용소로 보내진 것이다. 67. 감옥을 나오기 전에 요한 모리츠는 율리스카의 편지를 받았다. 취조관 바르가의 부하가 그것을 가지고 왔다. 그는 모리츠가 감방을 막 떠나려는 순간에 들어왔다. 모리츠는 편지를 펴고 율리스카의 필적을 보았다. 그리운 요한, 나는 나흘 전에 나기시 집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석방되면 나를 찾으러 페트피 거리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시골에 계신 어머니 곁으로 갑니다. 티사현의 바라톤 마을인데 거기서 사랑하는 당신을 기다리겠어요. 감옥에서 나오시면 곧장 와주세요. 율리스카. 그리고 오른편 구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어제 나기시 집으로 짐을 가지러 갔었어요. 나기시와 그 부인이 경찰에서 당신을 모른다고 한 것을 아무쪼록 화내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더군요. 거리에선 유대인들을 검거하는 중입니다. 그분들은 자기 집에 외국인을 유숙시켰다는 걸 말하기 두려웠던 거예요. 당신 칭찬도 하더군요. 나기시는 당신에게 주라고 새것이나 다름없는 양복을 주었어요.
우리 집에 오시면 드리겠습니다. 나기 씨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로자 부인도요. 단지 붙잡혀 가는 게 무서워 당신을 모른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힘약한 세상입니다. 험악한 세상입니다. 공포 때문에 자기 아버지 어머니까지도 죽일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당신에게 키스를 보냅니다. 율리스카. 68. 헝가리 정부의 강요들은 벌써 3시간 전부터 레자스 궁전에서 비밀 회의를 열고 있었다. 5만 명의 노무자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에 외무장관이 일어서서 입을 열었다. 그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수상이 거친 어조로 대답했다. 장관들은 가방을 들고 자리를 떠려고 했다. 외무장관은 이걸 보고도 모른 채 시침을 떼고 계속해서 말했다. 우리는 무엇이든 독일에 제공할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독일과의 관계는 반드시 안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와 그들은 대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싫든 좋든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일에 대한 헝가리의 위치는 동맹 주체가 아니라 속국으로서의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다 더 불리한 입장인 군사적 비점령국으로 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노무자 20만 명을 제공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5만으로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5만 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단 한 명의 헝가리 시민도 노예로 독일에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수상은 화가 나서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독일은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최소한 5만 명의 노동력 제공을 거부한다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이 요구가 수락되지 않을 경우 헝가리를 무력으로 점령해 버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나는 직책상 이 점을 여러분께 알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거부에 대한 책임은 일체 여러분이 지십시오. 외무장관이 반박했다. 타협책은 없습니까? 어느 장관이 제안했다. 만일 우리나라가 단 한 명의 헝가리인을 독일의 노예로 보낸다 해도 그것은 상당히 중대한 문제로서 우리 역사는 이런 행위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그 요구에 대한 우리나라의 회답은 단호한 거절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타협책은 있을 수 없습니다. 수상이 말했다. 우리가 노무자 5만 명을 독일로 보내되 헝가리 시민이 아니라 외국인을 보내면 어떨까요? 우리나라 강제 수용소에는 30만이 넘는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들을 독일에 제공하면 어떻겠습니까? 내무장관의 제안이었다. 나는 그 의견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것은 포로와 강금된 정치범에 관한 국제법 규정에 위반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외국의 동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방책을 취하면 생테티엔 왕조의 명예는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새로운 적을 만들 겁니다. 외무장관은 반박했다. 반시간쯤 지나서 마침내 타협책이 마련되었다. 장관들은 수용소에 있는 포로 중에서 국적이 불분명한 노동자 5만 명을 골라 독일로 보낸다는 결론을 내렸다. 내무장관은 그 안을 기초로 외국인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노동자들을 가려내는 임무를 맡았다. 이로써 우리는 헝가리인의 명예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래의 역사는 헝가리 사람을 노예로 보냈다고 하여 절대로 우리를 비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숭고한 우리들의 목적에 비추어서 역사도 우리들이 채택한 방편을 이해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내무장관이 말했다. 69. 헝가리 정보국 국장인 바르토리 백작은 사무실로 들어가 비서를 불렀다. 비밀회의에서 정부가 결정한 사항을 발표하는 공식 성명서를 받아쓰게 하기 위해서였다. 다른 사람에게 명예와 자존심을 인정받지 못하는 인간은 노예다. 바르토리 백작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오늘날 진정한 긍지를 가지고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는 개인의 자존심과 명예, 다시 말하면 자유로운 인간의 모든 생활을 탄압하고 있다. 허용되는 것은 노예로서의 생활뿐이다. 그러나 이것도 그리 오래까지 계속되지는 못할 것이다. 그 속에서는 모든 인간이 장관에서 하인에 이르기까지 노예가 되어야 하는 사회는 반드시 무너진다. 무너지려면 하루속히 무너지는 것이 좋겠지. 장관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비서가 방으로 들어오며 물었다. 아니야, 필기해주게. 공고. 내각은 비공식 회합에서 헝가리인 노무자로서
각종 기술 산업 부분을 전문적으로 배우고자 독일에 가기를 희망하는 자에게는 비자와 여행 수속의 편의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음. 이 특혜를 받을 수 있는 노무자의 수는 5만 명 이상, 곧 각 신문에 통고하게, 그리고 제1면에 실으라고 지시하게 바르토리 백작이 명령했다. 70. 그날 저녁 바르토리 백작은 자기의 비서실장인 아들과 함께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아들이 비서실장을 하네. 독일로 보내는 노무자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니? 커피를 마시며 백작은 아들에게 물었다. 정치 링에서 멋진 한방을 먹인 셈이죠. 그 처리법이 훌륭하다고 봅니다. 헝가리 노무자를 보내는 대신에 감옥과 강제 수용소에서 끌고 모은 외국인들을 독일로 보낸다는 건 독일의 거만한 태도에 당연히 주어져야 할 교훈입니다. 참으로 천재적인 착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루시안이 대답했다. 노무자를 보냄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느냐?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우리들이 그 5만 명을 넘겨주고 대금을 받는다는 걸 아느냐 말이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대가를 받지 않고 독일에 노동력을 제공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루시안이 말했다. 그러면 너는 너의 아버지가 오늘 인신매매에 가담했다는 걸 알고도 조금도 불쾌하지 않단 말이니? 이런 거래는 도덕적 타락의 사다리에서도 가장 마지막 계단이야. 아버지 정말 이상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그처럼 기분이 우울하셨군요. 딴 데로 말을 돌리지 말고 대답해봐. 너는 내가 노예 매매에 가담했다고 생각하니 그렇지 않니? 아버지께서 끝내 그런 식으로 물으신다면 그래요. 아버지는 노예 매매에 관여하셨습니다. 루시아는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그런 게 불명예스럽지 않단 말이냐? 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울적해하는 원인이 다른 데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울해하는 원인이 될 수 없고 또 된다고 하더라도 그때 잠깐뿐이지요. 우리는 아무래도 독일에 노무자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이런 방법을 생각해내지 않았더라면 헝가리 사람을 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큰일 아닙니까? 그건 그래. 헝가리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 편이 더 큰 문제지. 그러나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느 편이나 다 마찬가지로 큰 문제야. 요는 우리가 독일에다 인간을 판 것이 되니까 말이야. 그러나 현재로서는 부득이한 일입니다.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일이죠. 유럽은 몇백 년 전에 노예 매매를 그만두었지. 맨 마지막으로 매매된 것이 미국의 흑인들이었어. 지금은 이 지구상 어디서나 노예 매매가 금지되어 있어. 노예 제도의 폐지는 인류 문명의 가장 위대한 업적의 하나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뒷걸음질 쳐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다시 노예 매매를 시작하고 있거든. 20세기에서 르네상스와 중세기를 뛰어넘어 갑자기 그리스도 이전의 시대로 되돌아갔단 말이야. 하지만 아버지, 만사를 그렇게 비관적인 각도에서 보실 건 없습니다. 어쨌든 독일로 가는 그 노무자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저 노동자로 갈 뿐입니다. 루시안이 대답했다. 그들이 도망친다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슬을 묶지 않는 것뿐이야. 현대사회에는 그리스인이 미처 몰랐던 교묘한 방법으로 노예를 붙잡아 두고 있어. 나는 단순히 기관총이나 전류가 통하는 철조망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인간을 통제하는 관료 기술의 온갖 방법을 말하는 거야. 즉 식권이라든가 호텔에 잠자리를 얻는데도, 기차를 타거나 걷는데도, 또는 주소를 바꾸는데도 경찰의 허가증이 있어야 하는 거야. 만일 그리스인이나 이집트인들이 이 통제법을 알았더라면 노예들을 쇠사슬에 묶진 않았을 거다. 왜냐하면 쇠사슬에 묶이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언제나 움직일 수 없는 노예니까. 이제 그런 문제는 생각하지 않는 편이 좋겠어요. 우리가 사회를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독일의 노예를 판 건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 프랑스,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가 다 그런 짓을 했습니다. 독일이 노예를 사들이고 다른 나라들이 노예를 판다고 해서 현 정부가 독일에 항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또 누군가가 새로 정권을 잡고 우리 대신 독일에 노무자를 보낼 겁니다. 그리고 설사 우리가 나치 독일을 무너뜨린다 해도 그걸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독일인 대신 소련인이 일어날 것입니다. 소련인은 세계에서 가장 대규모 노예 매매 업자입니다. 소련에서는 모든 국민이 국가의 소유입니다. 그래, 너는 이런 상태를 보면서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니?
느끼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야. 그 말은 바로 너가 인간을 더 이상 존중하지 않는다는 걸 입증하는 거야. 그런데 너 또한 인간 아니냐? 그렇다면 벌써 너는 너 자신에 대해 아무런 존엄성도 갖고 있지 않는 셈이야. 저는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가치에 따라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아버지한테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너는 인간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치 너의 자동차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인간을 존중한다는 말이구나. 그게 뭐 나쁜가요? 그렇다면 너는 인간을 그 고유한 가치, 즉 인간으로서의 가치에 의해서도 존중하고 있느냐? 물론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에게 고통을 주었을 경우엔 반드시 상대방을 가볍게 생각하며 후회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상대가 개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지. 개에게 고통을 준 경우에도 너는 불쌍히 생각할 게다. 그것은 채찍으로 때리면 개가 아파한다는 걸 네가 알고 있기 때문이지. 그러니 너는 너가 어떤 생물에 대해서 품을 수 있는 동정을 인간에게도 품고 있을 뿐이야.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어떤 인간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거나 또는 동물과 같은 연민이나 애정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경우에도 너는 과연 인간을 인간으로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가치로서 존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저는 아직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다만 인간을 그 사회적 가치에 따라 하나의 살아있는 동물로서 존중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또 느끼고 있을 겁니다. 루시안, 사람들이 모두 너처럼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확실하냐? 백작이 물었다. 확실하고 말고요. 가장 정확한 논리적 논법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만들죠. 인간의 존엄성은 그 사회적 가치에 달려 있습니다. 그 밖의 모든 주장은 가설에 지나지 않아요. 그건 실로 중대한 사실이다. 무엇이 중대합니까? 이제 우리의 문화는 끝장이 난 거야. 루시안, 서구 문명에는 세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는 미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야. 그건 그리스 사람들이 길러낸 습관이지. 둘째는 법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다. 그것은 로마 사람들로부터 이어받은 전통이다. 셋째는 인간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이건 그 옛날 그리스도교가 많은 고난을 무릅쓰고 길러낸 전통이다. 바로 그 인간, 미, 법, 이 세 가지 상징을 존중함으로써 우리의 서양 문화는 오늘날 같이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유산 중에서 가장 귀중한 부분, 즉 인간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잃어버리고 만 거야. 인간에 대한 사랑과 존중 없이는 유럽 문화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지. 과거의 역사를 더듬어보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보다 훨씬 암담했던 시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인간을 광장에서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제단 앞에서 처형하기도 하고 수레바퀴 밑에 깔아 죽이는가 하면 물건처럼 팔리기도 하는 등의 취급을 받았지요. 그러나 현대를 그처럼 가혹하게 비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너의 말이 옳다. 그건 암흑시대에는 인간이 스스로 자기 가치를 알지 못하여 살아있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야만적인 풍습도 있었지. 그러다가 우리들은 점차로 그 야만성에서 벗어나 인간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나 우리는 아직 첫걸음도 떼어놓지 못한 상태에 있어. 앞으로 배워야 할 게 많아. 그런데 기술사회의 출현은 우리가 여러 세기에 걸쳐 획득하고 창조한 모든 것을 파괴하고 말았어. 기술사회는 다시 인간 멸시의 관념을 끌어들인 거야. 오늘날 인간은 오로지 사회적 가치의 차원에서만 평가되고 있어. 이제 그만하자. 가봐야 하지 않겠니? 늦었을 텐데. 루시아는 손목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제 시계가 섰군요. 몇 시입니까, 아버지? 25시다.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아무도 알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지금은 25시다. 바로 유럽 문명이 지금 처해 있는 시간이지. 71. 이봐 모리처, 너는 독일 사람들에게 팔렸어. 너의 몸값으로 헝가리 사람들이 얼마나 국고에 넣었을까? 하지만 많이 받지는 못했을 거야. 고작해야 탄약 한 상자 값일걸? 독일 사람들은 돈으로 지불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어. 그들은 언제나 무기나 탄약으로 값을 치르는 거야. 독일 사람들이 자네 몸값으로 탄약 한 상자 이상은 보내지 않았을걸? 반장은 이렇게 말하고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다. 하지만 그만하면 꽤 많이 준 셈이지. 소련인이라면 그만큼도 주지 않았을 거야. 소련에서는 사람값이 더 싸다니까.
요한 모리츠는 농담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반장은 부쿠레슈티의 학생이었다. 그도 역시 헝가리에 억류당하여 8개월 전부터 모리츠와 함께 참업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요한 모리츠는 그 학생이 농담을 즐긴다는 걸 알고 있었으므로 별로 기분이 상하지 않았다. 팔렸다는 게 농담 같나? 학생이 물었다. 물론 농담이지. 사람은 수용소에 감금되고 감옥수에 들어가고 강제 노동을 하고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만 팔릴 수는 없거든. 요한 모리츠가 대답했다. 그렇지만 모리츠, 넌 팔렸단 말이야. 신에게 맹세도 좋아. 너와 나 그리고 이 수용소에 있는 루마니아인, 세르비아인 등 모든 외국인이 독일로 팔려간단 말이야. 그자들은 벌써 5만 명의 매매 계약서까지 교환했대. 학생은 이렇게 말하고는 가버렸다. 나를 바보로 생각한 모양이야. 얼토당토 아는 소리지. 요한 모리츠는 지금 들은 말을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온종일 그 학생의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독일 사람들이 자기를 산 대가로 탄약 항상자를 지불했다는 그 말을 아무리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잊어버릴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곰곰이 생각해 보고는 그런 소리를 정말로 여기는 자신이 어리석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있는 수용소는 루마니아와 헝가리의 국경지대에 있었다. 그들의 작업은 참호를 파내는 것으로서 절반가량 진척되어 있었다. 안팀이라는 그 학생의 말에 의하면 참호가 완성되려면 아직도 10개월은 더 걸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공사를 완성하려고 쉴 새 없이 다른 수용소에서 포로들이 실려왔다. 벌건 인두 자국이 찍힌 도형수도 끼어 있었다. 그만큼 일손이 부족했던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출발 명령이 내려졌다. 모리츠가 있던 수용소의 루마니아 사람과 세르비아 사람들은 모두 기차에 실렸다. 모리츠가 들은 바로는 루마니아와 세르비아 포로들이 일을 잘 못하기 때문에 보다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포로들과 교체한다는 것이었다. 안팀은 흥정이 끝났으므로 독일로 데려가는 거라고 주장했다. 루마니아인들 중에서 더러 안팀과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모리츠도 믿지 않는 사람 중 하나였다. 어느 날 아침 모리츠는 용변을 보기 위해 기차에서 내렸다. 기차 안에는 변수가 없었으므로 모두들 기차가 쓸 때까지 참아야만 했다. 기차가 서면 그들은 여기저기 흩어져서 경비병의 감시를 받으며 볼일을 보았다. 기차는 들판 한가운데에 멈춰 서 있었다. 흐린 날씨에 비가 내렸다. 모리츠는 여느 때보다 오랫동안 들에 서 있었다. 그러다가 기차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칸마다 분필로 무엇인가를 써놓은 것이 보였다. 요한 모리츠는 바짝 다가가서 독일어로 씌워진 그거를 읽어보았다. 헝가리 노동자는 대나치 독일의 동지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또 둘째 칸에는 헝가리 노동자는 추축국, 이 추축국은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3개국 동맹을 말하는 거랍니다. 추축국의 승리를 위해 노력한다 라도 적혀 있었다. 요한 모리츠는 안팀을 불러 그 글을 보여주었다. 그래, 이제는 헝가리 사람이 우리를 독일에 팔았다는 걸 믿겠나? 난 안 믿어. 그런 걸 누가 믿을 수 있담? 모리츠가 말했다. 좀 있으면 납득이 될 거네. 모리츠는 기다렸다. 기차는 저녁 때까지 들판 한가운데 머물러 있었다. 해가 질 무렵이 되자 경비병들은 들판에 군데군데 흩어져서 꽃을 꺾었다. 모리츠는 총을 맨 군인들이 장교의 명령에 따라 꽃을 꺾는 광경을 난생 처음 보았다. 장교들도 꽃을 꺾었다. 마침내 모두가 꽃을 한 아름씩 안고 돌아와서는 푸른 잎과 풀과 꽃과 가지들로 찻잔 하나하나를 마치 결혼식 때처럼 장식했다. 찻간 하나하나를 마치 결혼식 때처럼 장식했다. 날이 저물자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모리츠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기 위해 잠을 자지 않으려고 했으나 어느새 잠이 들고 말았다. 눈을 떴을 때는 벌써 날이 밝아 있었다. 찻간문은 잠겨 있었다. 바깥이 떠들썩했다. 기차가 어느 역에 정지한 것이다. 그때까지는 들판이라든가 아니면 시내에서 좀 떨어진 곳에만 정지했었다. 들창 아래에서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와 기관차 소리가 났다. 모리츠는 큰 소리로 떠들며 지나가는 사람의 말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독일 말을 하는군. 요한 모리츠가 말했다. 그는 안팀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들은 독일에 팔려온 것이다. 독일 놈들이 정말 내 몸값으로 헝가리에 탄약 항산자를 준 모양이야. 내 뼈와 살과 결국 내 전부를 탄약 항상자와 바꾼 거야. 우리들은 모두 종신노예로 팔려온 거야. 안팀이 말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은 독일 영토 안에 들어왔다는 걸 새삼 느꼈다. 안팀은 일어서서 연설을 늘어놓았다. 모리츠는 안팀이 말한 종신노예라는 말에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었다. 평생 수용소에서 운하나 차물을 파고 배를 골고 매를 맞고 이에게 뜯기는 자신의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 듯 했다. 그리고 그는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수용소에서 죽고 만다는 생각을 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다. 지금까지 그는 많은 포로들이 죽는 광경을 보았다. 직접 무덤을 봐준 적도 여러 번 있었다. 죽은 사람은 옷을 벗겨 알몸으로 파묻었다. 개와 다를 바 없다고 모리츠는 생각했다. 개는 파묻기 전에 가죽을 벗겨서 장갑을 만든다. 포로도 옷을 벗긴다. 내가 죽을 때는 인간의 가죽까지 벗겨내게 될지도 모르지. 모리츠는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나를 한평생 수용소에 가둬놓는다 해도 좋다. 그러나 죽을 때만은 석방해 주었으면 좋겠어. 아무튼 죽기 1시간 전에라도 그들이 나에게 자유를 주면 나는 감금된 상태에서 죽지는 않을 테니까. 감금될 때 죽다니 그것은 큰 죄악이다. 그러나 이처럼 독일에 팔려왔으니 평생 석방되지는 못하리라. 죽기 1시간 전에도 석방시켜주지는 않을 테니까. 72. 늦어도 열흘 이내에 나는 출발해야 합니다. 그 안에 외국으로 탈출하지 않으면 이리로 체포영장이 날아올 거예요. 열흘.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최대한의 기한입니다. 하긴 그것도 긴 시간인지 모르죠. 엘레오노라가 말했다. 엘레오노라 베스트는 늘 앉던 의자에 앉아 맞은편에 있는 레오폴드 슈타인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자기가 너무 지나치게 과장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 다시 머릿속으로 사태를 요약해 보았다. 유대계 시민들이 내부 당국에 신고하는 기간은 이미 지나버렸다. 이 소속을 밟지 않은 사람들은 새 법령에 의해 10년 징역을 받게 되어 있었다. 그녀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 경찰청은 고발을 받고 이미 그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검사는 그녀가 모르고 있는 자료와 그녀의 직계 혈통을 입증하는 뚜렷한 증거 서류를 가지고 있었다. 그 서류를 없애버릴 수는 없었다. 전처럼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매수하려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번엔 우리가 졌어요, 슈타인 씨. 싸움을 그만두고 도망칠 수밖에 도리가 없어요. 내 힘으로 가능한 것은 오직 거길 뿐입니다. 2년 반 동안 나는 최대한으로 버텼습니다. 모든 공격을 잘 견뎌냈어요.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지만 해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무작정 무모한 자를 돕지는 않는가 봐요. 엘레오노라 베스트가 말했다. 아직 졌다고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기한이 짧아 큰일이군요. 인쇄소와 신문사와 집을 팔되 좋은 값을 받아야 되니까요. 동상과 마찬가지로 그림과 서적도 매매해 버릴 수 있습니다. 돈은 스위스 은행에 맡기면 됩니다. 하지만 열흘 동안에 코르가 씨의 취임과 여권을 얻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레오폴드 슈타인이 말했다. 현재 우리가 루마니아를 떠날 수 있는 길은 공무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내 남편이 라구시아의 루마니아 문화관광장관으로 임명되어야 해요. 그이만 임명되면 나는 그의 아내로서 여권과 사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해 자기가 할 수 있었던 최대한의 일은 이번 조사 기간을 열흘 더 연장시켜 준 것이라고 검사가 귀띔해 주더군요. 그 기한이 지나면 체포영장을 발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레오폴드 슈타인은 잠시 체포되어 감옥에 갇힌 엘레오노라 베스트의 모습을 눈앞에 그려보았다. 그는 몸서리를 치며 얼른 그 환상을 떨쳐버렸다. 부군께 아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잘못 계산한 겁니다. 언젠가는 자인이 알게 될 텐데 한시라도 빨리 알면 혹시 도움이 되어줄지도 모르죠. 그 자신이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임명장과 여권이 나오면 부군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나로서 말할 수가 없어요. 2주일 후에는 공공연하게 알려질 테니까 구태여 그에게 숨길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유태인이란 걸 그이도 알게 되었지만 아직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지칠 대로 지쳐 더 이상 용기를 낼 수가 없습니다. 2년 동안이나 숨겨온 유일한 비밀을 그에게 말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해요. 지금 나는 기진맥진해 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긴장해 있었어요. 나는 정말 지치고 지쳤어요. 엘레오노라 베스트는 팔꿈치를 책상에 대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레오폴드 슈타인은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피로한 빛이 역력했다.
슈타인은 마음이 아팠지만 그녀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는 그녀를 보지 않으려고 그처럼 기가 팍 죽어서 머리를 감싸고 앉아있는 그녀를 더 이상 보지 않으려고 가방을 열었다. 가방 속에는 엘로노라 베스트의 집과 토지, 인쇄소 신문사 그리고 그림 등의 매매 증서와 트라이안 코르가의 이름이 금빛 글자로 새겨진 지갑이 들어있었다. 레오폴드 슈타인은 그것을 책상 위 엘레오노라 앞에 놓았다. 그녀는 그것을 잠시 쳐다보다가 집어들었다. 내일은 두 분께서 결혼하신 지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부인께서는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아 부군께 드릴 선물을 살 틈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 선물하도록 내가 대신 이 지갑을 사온 겁니다. 물론 기뻐하실 겁니다. 꽤 좋은 물건이니까요. 내일이 결혼 2주년이라고요? 깜빡 잊고 있었어요. 대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슈타인 씨. 트라이안이 퍽 좋아할 거예요. 그녀는 지갑을 들고 바라보다가 소중하다는 듯이 살며시 손으로 어루만졌다. 무엇 때문에 나는 트라이안에게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겠죠? 만일 그이가 어떤 일을 알면 내게 많은 힘이 되어줄 거예요. 나는 그걸 굳게 믿어요. 그런데 나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이를 잃는다는 것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입니다. 여간 어리석은 공포심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건 어리석은 공포심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말해야겠다고 번번이 마음을 먹지만 금방 그 공포에 사로잡히곤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지긋지긋한 비밀을 지키고 있답니다. 트라이안은 나를 인간 틀 속에서 이끌어 나가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만일 그 일을 잃는다면 나는 죽어버리고 말 겁니다. 엘레오노라 베스트는 지갑을 제자리에 놓더니 갑자기 생각난 듯이 이렇게 말했다. 검찰총장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가 결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레오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긴 그 사람 말도 일리는 있어요. 우리가 결혼한 건 루마니아 사람과 유대인 간의 결혼을 금지한 법률이 효력을 발생한 뒤였으니까요. 그 법률은 4월에 발표됐는데 내가 트라이안과 결혼한 것은 그로부터 2달 뒤였잖아요. 정식으로 따지면 우리의 결혼은 무효입니다. 법률을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그 이후의 결혼은 모두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니까요. 엘레오노라 베스트는 입을 다물었다. 지금도 검사의 목소리가 귀에 쟁쟁했다. 트라이안 코르가 씨는 당신의 남편이 아닙니다. 법률에 의하면 그분은 아직 미혼입니다. 당신들의 결혼 그 자체가 무효니까. 코르가 씨는 언제든 다른 여자와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중 결혼이 될 염려는 없지요. 아이가 생기도 그 애는 사생아가 되므로 코르가라는 성을 따르지 않고 베스트란 성을 가져야 합니다. 부인, 당신도 엘레오노라 코르가라고 서명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습니다. 슈타인 씨. 우리들은 최단 시일 내에 이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여권과 사정을 손에 넣지 않으면 안 됩니다. 코르가 부부의 여권을 엘레오노라 베스트가 말했다. 73. 닷새 후 레오폴드 슈타인은 트라이안 코르가를 라구스의 루마리아 문화관 관장으로 임명한다는 임명장과 푸른 가죽 표지의 여권을 가지고 나타났다. 부인, 우리가 이겼습니다. 비엔나까지 가는 기차 침대 칸을 예역에 놓았습니다. 월요일에 떠나십시오. 당신들이 무사히 떠날 수 있게 돼서 여간 기쁘지 않습니다. 그는 만면에 희색을 띠고 말했다. 레오폴드 슈타인은 안경을 닦았다. 계속 여권을 들여다보고 있던 엘레오노라 베스트는 그제서야 노인의 얼굴로 시선을 돌렸다. 그동안 노인은 눈에 띄게 수척해졌다. 엘레오노라 베스트는 몇 번이고 그에게 같이 떠날 생각이 없느냐고 묻고 싶었다. 그런데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트란스니스트리아로 이송될 겁니다. 난 당신들이 떠나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당신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때까지는 부크레슈트에 한 사람의 유대인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나도 물론 사라졌겠지요. 나 같은 늙은이가 수용소에서 얼마나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제2장의 마지막 글입니다. 74. 드루이안 코르가는 서재에 있었다. 노라는 남편이 일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그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은 여권을 가지고 곧장 서재로 들어갔다. 트라이안 코르가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결혼 2주년 기념으로 멋진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당신이 라구체의 루마니아 문화관 관장으로 임명되었어요. 그녀는 임명장을 보여주며 덧붙여 말했다. 탈마디아 해안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에요. 당신은 그곳에서 조용히 작품을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당신 혼자서 그런 일을 했소?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깜짝같이 비밀을 지키고 있었지? 드라이아는 아내를 껴안고 키스를 했다. 노라, 당신은 천재야. 그는 계속 말을 이었다. 내가 얼마나 기쁜지 당신은 모를 거요. 마침 글이 잘 안 써져서 기분 전환을 해야 했던 참이야. 다음 장이 써지지 않아서 골치를 앓던 중이었거든. 어디든 장소를 바꾸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다음 장이 이 소설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라서. 엘레오노라 베스트는 남편에게로 다가가 그의 입술에 자기 입술을 포겠다. 남편이 다음 장에 관한 이야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그 내용을 듣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던 것이다.